결국은 우리가 미국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증권회사에서 가장 위험 성향으로 봐요. 이제 달러 자체가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화는 자칫 잘못하면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어떤 데 타겟이 되냐? 작전 세력의 타겟이 돼요. 국장이 있잖아요. 국장. 그리고 미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돈을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돈의 교환 가치거든요. 우리나라 돈값은 떨어지고 미국의 돈값은 올라가는 이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돈을 갖길 원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돈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비단 주식 투자자 때문에 지금 환율이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미국 투자한다라고 하면 증권회사에서 가장 위험 성향으로 봐요. 저는 제일 안전한 주식 애플에 투자할 건데요. 그래도 가장 위험한 거예요. 환율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리스크 플러스 환율 리스크가 두 가지가 접목된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브라질 국채가 있는데 금리를 뭐 8%나 10%를 준대. 되게 좋잖아요. 국채 안전하잖아요. 브라질이 망하지 않으면 받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환율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환율이 거꾸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브라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자는 받아 8%. 근데 환율에서 완전 환차손 났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예전에 했는데 그게 돌아왔대요. 수익률이 무려 40%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이자는 한 10%인데 우리나라 환율은 안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브라질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것까지 플러스하니까 40%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게 위험한 투자라고 했잖아요. 위험하다는 뜻은 리스크거든요. 리스크는 다른 말로 변동성이에요. 높아지고 떨어지면서 크게 흔들리는 게 리스크거든요. 결국은 해외 투자를 한다는 거는 미국장을 투자하든 미국 채권을 사든 다른 나라 국채에 투자하든 기본적인 여기에 리스크 플러스 환율 리스크가 같이 들어가니까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가야 되고, 근데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앞으로 달러가 계속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달러 표시 자산이 캐시인 되는 거를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긴 해요.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기축으로 해서 한마디로 스테이블 한 코인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 유동성이 또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기축이 또 달러라는 거예요. 이제 달러 자체가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표현은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달러 가치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은 그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막는 세력이 중국이 되겠죠. 어디 가면 다 QR로 다 되는 것처럼 하기 좋은 환경이 이미 구축돼 있거든요. 이 와중에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원화를 기반으로 할 거냐? 그게 맞잖아요. 원화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 원화의 가치를 그럼 높일 수 있는 부단한 노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게 시스템적인 것도 있지만 규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근데 이게 기득권이 좀 들어가요. 내가 해외에 돈을 보내려고 하면은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 간에 또 거래하면 또 수수료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득권들이 뭔가를 내려놓을 만한 이제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뒤처지면은 그냥 여기에 다 먹히는. 그러면 달러는 더 강세가 되고 원화는 자칫 잘못하면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짐바브웨 돈 줘도 어디다 쓰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극단적인데 짐바브웨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죠. 거기는 왜냐면 자기네 나라에서도 자기네를 못 쓰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데,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점점 더 달러 표시 자산이 또 수요가 지금 더 올라가고 이것 때문이라죠.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한국의 전망은 결국은 대기업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이 잘 뛰어놀아야 2차로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기발하게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또 대기업과 연계되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고리가 다 끊어지는 그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강의를 가니까 뭐 10년 넘게 출입을 했으니까 가보면은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도 너무 탄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전자 시총보다 아마존 시총이 그때 낮았어요. 이게 불과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추월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시총은 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삼성전자 항상 저평가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도 좀 많이 회복하지만은 그래도 글로벌에서는 저평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잘 돼야 우리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다른 이제 기업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걸 토대로 또 다른 이제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희망이 그렇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K-팝이라든지 문화적인 K-컬처 때문에 지금 반짝인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의 이제 국뽕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캐대언은 우리나라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제 회계사로서 전문가로서 얘기하면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가 우리나라의 기업의 근간을 흔들어요. 이거는 학자들 이야기예요. 저 같은 이제 전문가도 일부 포함한 학자들 이야기는 부를 이루기 위해서 세금을 일단 냈고 근데 그거를 다시 상속하면서 또 세금을 내는 거는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이중과세여서 과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특히 기업을 상속할 때의 과세라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가 큰 나라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요즘에 개정된 게 결혼하면은 1억 5천까지는 해줄게.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니까 양쪽에서 1억 5천, 1억 5천, 3억까지는 괜찮아. 이게 최근에 나온 규정이고 상당히 이제 세율도 최고 세율이 50%에서 이제 할증부터 거의 60%까지 나오거든요. 많은 이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더 냅니다. 회장님이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투자도 안 해. 투자했다 괜히 주가 올라갈까봐.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아주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두 번째는 현금이 있어도 투자에 대한 기회를 포착 못하면 환원을 해야 되거든요, 주주한테. 요 스킬이 되게 없어요. 결론은 상속세, 증여세의 과도한 것 때문에 주가를 올리면 세금 낸다라는 것 또는 기형적으로 주식을 막 쪼개고 일감 몰아주게 하는 거에 노출돼 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련되게 이 현금 흐름 관리를 못한다. 투자하는 신기업, 신사업을 잘 포착을 해서 가고 M&A도 하고 돈이 남으면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돈은 쥐고 있으면 가치가 없거든요. 이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쇼 PBR이 1보다 낮다. 그 말은 한마디로 1조의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시총 2천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그럼 PBR이 0.2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데 타겟이 되냐? 작전 세력에 타겟이 돼요. 거래량도 별로 없으니까 조금만 사고 팔면 주가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정적인 회사인데 시총은 너무 낮아. 이런 케이스가 흔하다. 예. 주가를 안 올리려고 일부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주가 올라가면 큰일 나. 그리고 일부러 주가를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는 게 의심의 정황이 너무나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